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신우이 지혜가 단어 하나를 잘못 옮기는 순간 하윤이 쟁반을 내려놓고 단상으로 걸어나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당장 끌어내. 영숙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독일 투자사 대표 마르쿠스가 하윤을 보며 영어로 외쳤습니다. 이 정교한 법률 영어를 구사하는 분이 누구냐며 혹시 당신은 제임스 리의 딸이 아니냐고 말이죠. 대체 이 유령 며느리 하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폭풍의 시작은 5년 전 하윤이 이 집안의 문턱을 넘던 그날부터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시린 새벽 공기가 대저택의 창문을 두드릴 때면 하윤은 가장 먼저 일어나 온기 없는 집안에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남편 민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해장국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술 기운에 지친 남편의 간이 상할까봐 하윤은 먼 시장까지 발품을 팔아 구해온 약초를 다려 정성을 담았습니다. 남편은 고작 고아 출신이 해준 것 치고는 먹을만하다며 차갑게 툭 내뱉었지만 하윤은 그 말 뒤에 숨은 남편의 고단함을 먼저 보듬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무너뜨려야 할 성벽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윤은 서재를 정리하다가 시아버지 박 회장이 고혈압 약을 걸은 것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약통을 챙겨 서류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손길은 집안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하지만 그런 하윤의 진심을 시댁 식구들은 약점이라 여겼습니다. 시어머니 한영숙은 하윤이 정성껏 끓인 차를 보며 천한 손으로 우려낸 물이라 그런지 향이 비릿하다며 하윤의 면전에 찬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보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올랐을 혈압을 더 걱정하며 조용히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하윤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3조 원 규모의 라인강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말입니다. 하윤은 서류 뭉치 속에서 독일 투자사가 숨겨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읽어냈을 때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복수가 아닌 경고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험을 시아버지에게 알려 가문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윤은 영숙이 서재로 들어왔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이번 독일 투자건에 확인해 보셔야 할 조항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감자나 깎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냐며 독일어의 독자도 모르는 게 어디서 훈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은 하윤의 말을 가로막으며 행사장 주방 뒷문으로나 가 있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윤은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심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그녀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댁의 온갖 수모를 견디며 가문의 구멍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한 명의 가족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하윤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행사장 준비가 한창이던 오전, 신우이 지혜가 서재로 들이닥쳤습니다. 지혜는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독일 유학파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번 3조 원 계약의 실무 통역을 맡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 지혜의 학위는 돈으로 산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독일어 서류들은 지혜에게 마치 암호처럼 보였고 그녀의 이마에는 얇은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았고
행사 시간은 분 단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과를 챙겨온 하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지혜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하윤의 눈은 이미 그 복잡한 문장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오역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소리내어 읽고 있는 문장은 독일 투자사의 자본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실패 시 성운그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가혹한 독소 조항이었거든요. 하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문이 무너지면 결국 남편도 자신도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가씨, 그 부분에 적힌 단어는 자본금이 아니라 담보를 뜻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지 물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오직 지혜를 걱정하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힌 지혜에게 그 충고는 독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혜는 하윤이 들고 온 찻잔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하윤의 발등 근처로 흩어졌고 지혜의 고함이 서재를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실력을 지적하느냐며 고아원 출신 주제에 어디서 아는 척이냐고 말이죠. 지혜는 하윤의 멱살을 잡듯 몰아세우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행사장 안쪽엔 얼씬도 하지 말고 주방 구석에서 그릇이나 닦으라며 내가 싼 입을 놀리는 순간 남편과 함께 쫓겨날 줄 알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파편이 박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하윤은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구하고 싶었던 하윤의 진심은 지혜의 오만 아래 무참히 짓밟혔고 그녀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 특급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돈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수정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은 귀빈들의 발소리를 우아하게 삼켰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성공한 기업가들이 모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불을 과시하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어야 할 성운그룹의 며느리 하윤의 자리는 무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입구 한 구석, 외투를 보관하는 좁은 창고 안에서 귀빈들의 값비싼 모피와 코트를 받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입은 옷은 호텔 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 소박한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명색이 재벌가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목에는 그 흔한 진주 목걸이 하나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귀빈들은 하윤을 그저 호텔에서 고용한 임시 직원쯤으로 여기며 함부로 옷을 던지듯 맡겼습니다. 하윤은 그들의 무시 섞인 시선을 묵묵히 견디며 구겨진 코트 자락을 정성껏 펴서 걸었습니다. 가끔 아는 얼굴이 지나갈 때면 그녀는 고개를 더욱 깊게 숙여 자신을 지웠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 한영숙이 명령한 며느리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연회장 안쪽에서는 영숙과 지혜가 우아한 한복과 드레스를 뽐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소개하며 곧 체결될 조원 규모의 계약이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윤은 외투 보관함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화려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들이 웃으며 환대하는 독일 투자다는 사실, 성운그룹의 자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덫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함정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차가운 코트의 감촉과 좁은 창고의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민우가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웃으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외투를 건네기 위해 창고 앞에 서서 하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리며 모르는 사람인 듯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이 누구냐고 묻자 민우는 그냥 직원인가 보다며 무심하게 대답하고 연회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윤은 남편이 두고 간 코트를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코트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 냄새와 함께 남편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하윤은 그 향수 냄새가 마치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연기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성운그룹의 30주년 기념식은 단순한 파티를 넘어 독일 투자단과의 3조 원 규모 협약식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띠고 있었죠. 행사장 중앙 무대에는 금색 자수가 놓인 벨벳 의자들이 놓였고 시어머니 영숙은 그 한복판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내빈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하윤은 연회장 구석 주방 입구에서 붉은 앞치마를 두른 채 몰려드는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주방 쪽으로 다가와 하윤을 발견하자마자 싸늘한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주방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여기까지 기어나와 격을 떨어뜨리냐며 내 행색을 보니 성운의 며느리가 아니라 호텔 파출부 같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하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무대 위 테이블에 놓인 계약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무대는 지금 성운그룹의 무덤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요. 그때 무대 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투자단 대표 마르쿠스가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통역을 맡은 신우이 지혜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나머지 엉터리 독일어를 내뱉으며 문맥을 완전히 꼬아버렸고 마르쿠스의 미간은 깊게 패였습니다. 지혜가 통역한 내용은 성운그룹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사에게 그룹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이대로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성운의 역사는 3조 원이라는 숫자에 팔려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그녀의 마지막 본능이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게 했습니다. 하윤은 주방 앞치마를 푼 채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문장은 기술 제휴가 아니라 자산 포기 선언이니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하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난입의 순간 하윤은 자신을 유령으로 만들었던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몰락을 막기 위한 고아 며느리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귀빈이 일제히 무대 위로 시선을 던졌고 그 시선의 끝에는 남색 재킷조차 어색해 보이는 고아 며느리 하윤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영숙은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미쳤다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냐는 영숙의 낮은 비명이 하윤의 귓가를 때렸지만 하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지혜는 당혹감을 감추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일 유학도 안 다녀온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느냐며 당장 내려가라고 윽박질렀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성운그룹의 며느리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사실이 상류층 인사들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가십거리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7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단호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투자사 대표 마르쿠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지혜의 서툰 발음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독일 정계나 법조계에서나 쓰일 법한 격조 높고 우아한 독일어였습니다. 하윤은 지혜가 오역했던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계약이 성운그룹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술 제휴라는 화려한 말 속에 숨겨진 자산 담보 조항과 투자 실패 시 모든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는 굴욕적인 문장들을 하나하나 해부하듯 밝혀냈습니다. 독일어로 쏟아지는 하윤의 유창한 설명에 펜을 들고 서명을 준비하던 마르쿠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하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르쿠스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경외심과 의문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항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또 있었느냐며 마르쿠스가 독일어로 질문하자 하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영어를 섞어 쓰지도 서툰 단어를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윤의 문장은 완벽했고 논리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연회장의 비웃음은 서서히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3조 원이라는 숫자가 공중에 떠다니는 동안 사람들은 앞치마를 둘렀던 이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에 대해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눈빛은 더 이상 유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파멸해서 구하려는 수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갔습니다. 독일 유학파라는 이름으로 가문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그녀의 자부심이 주방에서 올라온 하윤의 말 한마디에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죠. 지혜는 당혹감을 감추려 하윤의 어깨를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독일어 몇 마디로 사기를 치느냐며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 사실대로 말하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비참하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 소란 속에서도 한 점 흔들림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윤은 지혜가 쥐고 있던 계약서 사본을 가만히 끌어당겨 마르쿠스 대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지혜의 서툰 번역이 놓쳤던 단어, 무조건적 자산 귀속이라는 독소 조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는 단순히 뜻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문장 사이에 숨겨진 법적인 맹점과 독일 투자사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함정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분석이었죠. 지혜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실력으로는 하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으니까요.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지혜에게서 하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윤을 비웃던 동문 인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문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고아 출신이라더니 대체 저런 수준의 언어를 어디서 배운 것이냐는 속삭임은 파도처럼 번져 한영숙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영숙은 손에 쥔 와인잔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이라 믿었던 딸의 실력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가문을 구하고 있다는 이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르쿠스 대표는 지혜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건네준 자료를 한옆으로 치워버리고는 오직 하윤만을 응시하며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를 곁에 두고도 왜 이 집안은 가짜 실력을 내세워 우리를 속이려 했느냐며 이것은 성운그룹의 신뢰 문제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지혜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하윤은
그 무너지는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윤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시댁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영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자신과 딸 지혜, 그리고 앞치마를 벗어 던진 하윤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죠. 지혜가 쥐고 있던 계약서, 사본을 뺏어든 하윤의 손가락은 정확히 7페이지의 하단 문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연회장 뒷자리까지 들릴 만큼 명확하게 그 조항의 무서움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만약 성운그룹이 향후 2년 안에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핵심 특허권 전부를 무상 양도한다는 조건이 숨겨져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숫자와 법률 용어들은 그 자리에 모인 임원들의 귀를 찔렀습니다. 영숙은 내가 뭘 안다고 헛소리냐며 당장 저 입을 막으라고 고함을 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운그룹의 전략기획실 임원들이 하윤이 지적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단상으로 모여들었죠. 그들은 하윤의 설명을 듣고 서류를 대조해 보더니 일제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화려한 투자 유치라는 포장지 안에는 성운그룹의 심장을 도려낼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쿠스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영숙을 향해 독일어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성운그룹의 50년 역사를 단돈 3조 원의 통째로 살 뻔했다며 조소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마르쿠스의 말은 하윤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어로 옮겨졌고 연회장은 분노와 경악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휘청거리며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고아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가문의 장례식이 될 뻔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임원들에게 다음 조치에 대해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을 중단하고 책임 소재에 관한 이 조항을 쌍방합의제로 수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성운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윤의 단호한 태도 앞에 영숙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집안의 유령처럼 살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드는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시퀀스 8 마르쿠스 대표의 예기치 못한 반응. 연회장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마르쿠스 대표의 무거운 시선만이 하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하윤의 얼굴을 마치 오래된 명화를 감상하듯 뜯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이 정적이 두려웠습니다. 하윤의 난입으로 계약이 완전히 깨져버릴까봐 초조해진 영숙이 하윤의 팔을 잡아 끌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자신이 따로 교육해서 돌려보내겠다며 서둘러 서명을 이어서 하자고 사정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영숙의 손을 가볍게 제지하며 독일어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여자가 구사하는 언어의 억양과 문장 구조가 단순한 유학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들었던 가장 우아한 독일어가 떠오른다며 감탄했죠. 마르쿠스는 하윤을 향해 영어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말이죠.
하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과거의 파편이 마르쿠스의 목소리를 타고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아버지는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마르쿠스는 그 짧은 음절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은인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귀빈이 보는 앞에서 하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럽 금융계의 거물이 이름 모를 한국의 고아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숙과 지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왜 저런 애한테 인사를 하느냐며 지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마르쿠스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윤의 손을 정중히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매와 그 단호한 논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약서의 함정을 한눈에 읽어낸 그 천재성이 나의 오랜 벗이었던 제임스 리와 너무나 닮았다고 말입니다. 하윤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의 가슴 안쪽에서 억눌려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르쿠스 대표의 정중한 인사에 연 회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성운그룹의 모든 임원과 귀빈들이 숨을 죽인 채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영숙은 뒤로 넘어갈 듯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윤이는 그저 부모 없는 고아일 뿐이라며 영숙이 비명처럼 외쳤지만 마르쿠스는 서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윤의 아버지가 스위스 금융계의 전설이자 유럽 경제위기 당시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여 수많은 기업을 구해냈던 천재적인 금융전략가였다고 독일어로 설명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숙과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주방의 어둠이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로 낱낱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정호 금융가에서는 제임스 리로 불리셨던 분이 맞다며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국제금융의 냉혹함을 배웠고 오늘 여러분이 서명하려던 그 종이장이 가문을 어떻게 도살할지도 똑똑히 읽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연회장 구석구석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투자단의 변호사들과 실시간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혜가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단 한 문장도 제대로 옮기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하윤의 언어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우아했습니다. 투자단의 요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성운그룹의 유리한 조항들을 독사처럼 찾아내어 삽입했습니다. 마르쿠스 대표는 하윤의 거침없는 활약에 감탄하며 그녀가 제시한 모든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짜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수치심의 얼굴을 가린 채 연회장 구석으로 도망치듯 물러났고 영숙은 사색이 되어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행사 도움이라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전 세계 금융계가 우러러보는 전설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에 영숙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윤은 수정된 계약서에 마지막 점을 찍으며 마르쿠스를 향해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5년의 인내 끝에 쟁취한 가장 압도적이고 화려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성운그룹의 50년 역사를 집어삼키려던 독소조항이 하윤의 손끝에서
지워지자 연회장은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귀빈들의 시선은 이제 무대 위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낡은 구두를 신고도 기품 있게 서 있는 하윤에게 고정되었죠. 시어머니 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상류층의 품격이라는 가면이 자신이 무시하던 며느리의 실력 앞에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고아라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알고 보니 전설적인 금융가의 외동딸이었다며 비아냥대는 주변의 소리에 영숙은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그 비참한 몰락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깊은 안타까움이 서린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느낄 수치심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에 대한 예의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신우이 지혜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가짜 유학파의 껍데기를 쓰고 하윤을 괴롭히던 그녀는 이제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대표가 지혜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기본적인 단어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에게 통역을 맡기다니 이 가문의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독일어로 꾸짖자 지혜는 울음을 터뜨리며 행사장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윤은 도망치는 지혜를 보며 날카로운 조롱을 던지는 대신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이 진실을 마주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하윤은 지혜가 스스로 만든 거짓의 감옥에서 벗어나길 누구보다 원했기에 그녀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민우는 뒤늦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주방에 가두어 두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을 보던 거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걸음으로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하다며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하윤은 민우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는 대신 그의 손을 잠시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직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내가 원한 건 당신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이었어요. 오늘 당신이 본 건 내 배경이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미움보다 더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보길 바라는 간절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하윤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거절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30주년 기념식은 성운그룹의 승리가 아닌 오만한 시댁 식구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마주하는 처절한 성찰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대 중앙에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정원이나 가꾸던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의 묵직한 구두 소리가 연 회장의 침묵을 가르며 하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앞에 멈춰 선 박 회장의 눈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파르르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다가 연 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귀빈 앞에서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의 떨리는 사과를 마주한 하윤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박 회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서툰 고백이 집안의 질서를 깨뜨릴까 두려워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에는 시댁을 향한 원망보다 어떻게든 이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며느리의 진심 어린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유령 취급했던 집안이었지만
하윤에게는 그조차도 품어야 할 소중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윤은 자신을 경계하며 선체 떨고 있는 시어머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하윤의 눈을 피했지만 하윤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자신이 5년간 침묵했던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문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성운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라며 오늘 자신이 드리는 이 쓴소리가 우리 집을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윤의 말은 영숙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시어머니를 다시 올바른 길로 끌어당기려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어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시누이 지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짓된 지식은 아가씨를 지켜주지 못한다며 정직해지셔야만 아가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의 눈빛에는 지혜를 향한 애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동생을 바로잡아주려는 언니의 마음과도 같았죠. 하윤은 자신이 쟁취한 이 압도적인 우위를 휘둘러 그들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의 허물을 벗고 진정한 성운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아프지만 필요한 진실을 건넸습니다. 남편 민우가 하윤의 소매를 붙잡으며 울먹일 때도 하윤은 따뜻하게 그의 손등을 다독였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5년 동안 기다렸다며 이제는 우리 가족이 껍데기가 아닌 진심을 마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의 결정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픈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연회장의 수백 명은 그 장엄하고도 따뜻한 단호함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고아 며느리는 이제 성운그룹의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 진정한 안주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30주년 기념 행사가 끝나고 대저택의 밤은 평소와 다른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윤은 화려한 연회복 대신 다시 단정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저택의 작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5년 동안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 제임스 리의 빛바랜 훈장과 가족사진,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따뜻한 편지가 담겨 있었죠. 하윤은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자신을 지켜준 것은 배경이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직함과 지혜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시어머니 한영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하윤을 향해 고함을 쳤을 그녀였지만 오늘 밤 영숙의 어깨는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하윤의 옆자리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며 내 진심을 이용하고 짓밟았던 내 못난 욕심을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가식 없는 참회의 증거였습니다. 하윤은 시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 가문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진심을 보며 살자고 화답했습니다. 시누이 지혜 역시 하윤의 서재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진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마주할 용기를 얻은 듯 보였습니다. 남편 민우는 하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흘렸을 5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윤은 이 집안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의 허물을 벗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윤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남들이 정해주는 이름표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격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하윤처럼 스스로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린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조명이 비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하윤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가문을 품은 그녀의 마음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신다면 1번, 그래도 단호하게 떠났어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5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쩍이는 금빛 조명 아래 고급 한정식 집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지안의 몰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정성껏 달인 정장은 시커먼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젖은 구두에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축축한 비참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예비시댁 식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쏟아지는 가운데 상석에 앉아있던 성진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흙이 묻은 지안의 손을 꽉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이제야 오셨구먼. 5억 원의 빚을 짊어지고 호텔 라운지에서 온갖 멸시를 견디던 지안이 어떻게 10조 원 자산가의 마음을 얻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요? 부자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관상과 태도의 비밀, 그리고 단돈 2만 원으로 시작된 인생 역전의 놀라운 전말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큰 깨달음과 함께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05년의 겨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로열 팰리스 호텔의 라운지는 성공한 자들의 전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27살의 한지아는 헤어타일을 단단히 조여매며 매일 아침 자신을 죽였습니다. 명문대 영문과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든 꼬깃꼬깃한 빚독 촉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의 빚, 그리고 매달 800만 원이 들어가는 남동생의 희귀병 치료비는 지안을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지안에게 이 호텔은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부자들이 나누는 정보와 그들의 사소한 습관을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부자들은 결코 돈을 소리내어 세지 않으며 진짜 거물일수록 가장 낡은 구두를 단정하게 닦아 신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지안은 남들이 다 먹고 남긴 샴페인 병을 치우며 그들이 무심코 흘린 투자 정보를 머릿속에 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라운지 책임자인 박상무는 지안의 명문대 학벌을 비웃으며 일부러 그녀에게 가장 험하고 지저분한 일만 골라 시켰습니다. 야, 한지안, 너 공부 잘한다며? 그럼 이 화장실 바닥에 묻은 얼룩이 무슨 성분인지도 내 잘난 머리로 분석해봐. 박상무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로비 한복판에서 지안의 어깨를 밀치며 구정물이 든 양동이를 발로 찼습니다. 지안의 낡은 구두 속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동생의 생명 줄인 다음 달 수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밑바닥에서 반드시 저들의 돈 냄새를 맡는 법을 배워 다시는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박상무의 괴롭힘이 일상이 된 라운지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졸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로고의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성유리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녀는 이 호텔의 최고 등급 손님을 자처하며 예약도 없이 들이닥쳐 가장 좋은 자리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인 라운지에서 지아는 규정에 따라 대기 명단을 설명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유리에게는 자신의 특권을 무시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유리는 지안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손톱으로 긁으며 어디서 감히 서빙이나 하는 주제에 고객의 앞길을 막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상무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안의 정강이를 구두 끝으로 걷어찼습니다. 그는 성유리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무식한 직원이 귀한 분을 몰라봤다며 연신 사죄하였습니다. 박상무는 지안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해고함은 물론 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로 올려 매장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지안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머릿속으로는 차갑게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직장을 잃으면 이번 달 동생의 투약이 중단될 것이고 그 리스크는 5억 원의 부채보다 무거웠습니다. 결국 지아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성유리는 그 모습이 즐거운 듯 마시고 있던 홍차를 지안의 손등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지아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성유리가 신고 있던 구두의 굽이 다른 모양새와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의 바느질 상태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빚을 내어 껍데기를 치장한 가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아는 젖은 손등을 닦아내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의 이 굴욕은 나중에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지옥 같은 일과가 끝나고 퇴근길에 마주하는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지아는 성유리가 쏟은 홍차에 데인 손등을 소매 속으로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준혁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대한민국 식품 유통의 중심인 성진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지안에게는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 사원이라 말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준혁은 지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의 다정함이 오히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그녀의 현실은 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안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하며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병원 원무과로부터 온 독촉 전화였습니다. 동생의 수술을 위해서는 이번 주까지 최소 800만 원의 입원비를 입금해야 한다는 차가운 목소리에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억 원의 부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지안에게 그 금액은 생명줄을 죄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준혁은 지안의 고뇌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지안은 지혜롭게도 별일 아니라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짐을 준혁의 어깨에 나눠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에
가난이라는 얼룩을 묻히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그런 지안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만간 자신의 할아버지를 뵈러 가자며 조심스럽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속을 보시는 분이니 걱정하지 마. 준혁의 위로는 지안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지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대단하신 분들이 빚에 허덕이고 매일 무릎을 꿇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안은 준혁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요금을 아끼기 위해 몇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이별이라는 단어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지안은 어깨를 짓눌러 오는 고단함을 이끌고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홀로 식사하던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급격한 심장 통증의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딱딱하고 날카로운 테이블 모서리를 향해 고꾸라지려 했습니다. 그 찰나 지안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민첩한 반사신경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지요. 지안은 자신의 무릎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몸을 날려 노인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 자신의 팔로 그를 받아냈습니다. 지안은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넥타이를 풀어 호흡을 돕고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노인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식당 주인은 바쁜 시간에 소란스럽게 하면 어떡하느냐며 무례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지안은 오히려 차분하게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노인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자 지안은 자신의 마지막 비상금이었던 2만 원을 꺼내 식사비를 대신 계산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돈을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방금 전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큰 병원 응급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절대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라며 응급실까지 함께 동행해주며 노인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타인의 생명을 먼저 걱정하던 지안의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10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최 회장에게 그날 밤 지안이 보여준 친절은 꺼져가던 자신의 생명과 무너질 뻔한 거물의 품격을 지키는 고결하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을 한 최 회장은 품 안에 따뜻한 캔커피 2개와 소박한 단팥빵 봉지를 소중히 안고 호텔 로열 팰리스를 찾았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쥐어준 그 이름 모를 아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비 구석에서 지안을 발견한 최 회장의 걸음은 무겁게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선 박상무가 손님들이 버린 음식물이 잔뜩 묻은 쓰레기 봉투를 지안의 발치에 내던지며 고함을 치고 있었지요. 야, 한지안. 명문대 나와서 이런 것도 못 치워? 손님들이 냄새난다고 항의하잖아. 당장 손으로 다 골라내. 박상무는 지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지안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묵묵히 오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축을 울리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지안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안은 잠시 구석으로 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회장의 귀에는 지안의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 아프게 박혔습니다. 네, 원무과죠?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800만 원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제 동생 수술 취소하시면 안 돼요. 제발이요.
지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물을 닦아냈습니다. 최 회장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결한 영혼이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건넨 2만 원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지폐 2장이 아니라 동생의 약값이고 자신의 한 끼 식사였으며 세상과 맞서 싸울 마지막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회장은 지안에게 다가가는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닌 대한민국 건설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섯을 퍼런 안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눈물로 얼룩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노라. 진호는 마음 깊이 맹세하며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안의 모든 기록을 조사하라고 나지막하지만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국밥집에서의 만남 이후 지안의 일상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장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여동생의 수술비 결제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지안의 심장은 매 순간 타들어갔지요. 하지만 그날 오후 지안은 병원 원무과로부터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지안의 이름으로 800만 원에 밀린 병원비는 물론 향후 1년치의 재활 치료비까지 포함한 총 5천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안은 수화기를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큰 돈이 생긴 기쁨을 넘어 누군가 자신의 삶을 뿌리째 관찰하고 있다는 서늘한 직감이었습니다. 지안은 이 거액의 출처가 며칠 전 노인을 구한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한편 호텔 라운지에서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박상무는 성유리의 압박을 받아 지안에게 해고 통지서를 내밀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그는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지안의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억지 징계안을 낭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텔 총지배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라운지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박상무의 손에 들린 서류를 가로채더니 오히려 지안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직접 연락이 내려와 한지안 직원의 근태를 특별 관리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성유리 또한 옆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총지배인은 성진그룹 본사의 직속 명령이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안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차가울 정도로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이들의 당혹감을 관찰하며 권력이 가진 생생한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지안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날의 2만 원이 불러온 파동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이지요. 성진그룹 본사의 경고 이후 박상무는 겉으로는 지안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뒤에서는 그녀를 어깨에서 영원히 매장할 더러운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이미 그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명문대 수석 졸업생다운 지능적 감각과 집요함은 그녀를 최고의 관찰자로 만들었습니다. 지안은 라운지 비품 창고 뒤편에서 박상무가 몰래 폐기하려던 2000년대 초반의 낡은 회계장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식자재 공급 업체와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지안은 매일 밤 텅 빈 사무실에서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박상무가 지난 3년간 가로챈 금액이 무려 5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비리의 끝에
성유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얽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아는 이 치명적인 정보를 즉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말씀하셨지요. 진짜 사냥꾼은 짐승이 덫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법이다. 지아는 박상무의 비리 내역을 플로피 디스크에 정성껏 복사하여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상무는 지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지안에게 성유리의 전담 서버를 맡기며 만약 성유리의 심기를 한 번이라도 건드린다면 본사에 보호고 뭐고 즉시 파면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박상무는 지안이 모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를 기대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성유리가 들이닥친 테이블에 가장 비싼 와인을 서빙하며 성유리의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이 와인의 풍미가 참 좋네요. 마치 누군가의 비자금처럼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지안의 서늘한 농담에 와인잔을 든 성유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안은 당황하는 성유리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쥔 50억 원의 진실이 이들의 목줄을 죄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말이지요. 노을이 오렌지빛으로 짙게 타오르는 남산 기슭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지안과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낭만이 서린 공기 속에서 준혁은 지안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라운지에서 독한 세제에 불어 터지고 성유리가 부은 뜨거운 찬물에 데웠던 지안의 손등을 보며 준혁의 눈동자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집안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끝내 함구한 채 그저 지안의 고단한 하루를 덜어주고 싶어하는 평범한 연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지안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한 디자인의 은반지가 놓여 있었지요. 준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자신의 할아버지를 뵙게 될 것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고 품격 있는 여자인지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이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곁을 지킬 테니 자신만 믿어달라는 준혁의 고백은 지안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지안은 반지를 바라보며 차마 웃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진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처한 현실은 그 빛을 삼킬 만큼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지안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가문을 무너뜨린 5억 원의 부채와 박상무의 목을 노리는 50억 원의 비리 서류가 복잡한 수식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이 말하는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초라한 배경이 준혁의 앞날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가 나를 구원하는 열쇠가 될까? 아니면 우리가 헤어져야 할 마지막 징표가 될까? 지아는 지혜롭게도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준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을 감싸는 노을은 더없이 평화로웠지만 지아는 이것이 폭풍전야의 정적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 든 이별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일의 상견례가 준혁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가 된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상견례를 앞둔 마지막 밤, 지안의 좁은 자취방에는 낡은 다리미가 내뿜는 하얀 증기와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장통에서 3만 원을 주고 산 저렴한 정장 한 벌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싸구려 원단은 거칠었지만
지아는 마치 귀한 비단을 다루듯 정성을 다해 주름을 펴나갔습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녀의 가난이, 그리고 그동안 삼켜왔던 수천 번의 굴욕이 빳빳하게 펴지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하며 차갑게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내일이면 5억 원의 부채를 짊어진 여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마주 앉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지아는 이것이 결코 축복받을 수 없는 만남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한편에 박상무의 비리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와 함께 밤새 고쳐 쓴 이별 편지를 나란히 챙겨 넣었습니다. 지안에게 내일의 자리는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존엄을 지키고 준혁을 놓아주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혁의 눈부신 앞날에 가난이라는 얼룩을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림질을 마친 지아는 단정하게 걸린 정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시장표 옷을 걸치겠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고결하게 유지하겠노라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지만 지안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린 결심이 서리발처럼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동생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언니가 내일 모든 것을 끝내고 오겠다고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자신이 어떤 모욕을 당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켜온 품격이 저렴하게 취급받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지아는 꺼진 전등 아래에서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롭게 살려 했던 대가가 이토록 시리다면 기꺼이 그 추위를 혼자 감당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겠노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약속된 상견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지아는 어제 정성껏 다려둔 3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록 원단은 거칠고 색은 바랬지만 그녀의 단정한 몸가짐 덕분에 옷은 제법 귀한 주인을 만난 듯 보였습니다. 지아는 가방 속에 든 50억 원의 비리 서류와 이별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호텔 정문을 나서려던 찰나 기다렸다는 듯 박상무와 성유리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상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지안의 앞길에 대걸레용 구정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성유리는 옆에서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지안의 옷감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어디서 시장 바닥 싸구려 옷을 입고 나타나서 주제 파악도 못하느냐며 너 같은 게 무슨 행복을 바라느냐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지안이 그들의 도발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할 때 진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성유리가 사주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지안의 바로 옆 무릉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치며 시커먼 흙탕물을 튀긴 것이지요. 순식간에 지안의 상의와 정성껏 다린 치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박상무와 성유리는 그 꼴이 통쾌하다는 듯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지안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들은 지안의 옷을 망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자존심과 준혁에 대한 예우를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자락을 손수건으로 대충 닦아낸 뒤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이 쏟은 것은 흙탕물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박한 인성입니다. 지아는 서늘한 목소리로 일갈한 뒤 젖은 구두를 신고 약속 장소인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지안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문 앞에 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물이자 빗속에서 자신에게 2만 원을 받았던 그 노신자 최만식 회장이 서늘하고도 온화한 눈빛으로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물로 뒤덮인 지안이 연 회장 상석으로 다가갔을 때 최 회장은 지안의 흙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두 잘 보게. 이 아가씨가 바로 그 차가운 빗속에서 쓰러져가던 내 몸을 받아내고 꺼져가던 내 숨을 붙잡아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최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박상무와 성유리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안의 오염된 정장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자네들은 이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멸시했겠지만 나는 이 아이가 빗속에서 보여준 그 강단 있는 눈빛과 타인을 위해 몸을 던지던 고결한 성정을 보았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다. 박상무가 비굴하게 변명하려 입을 떼자 지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 속 플로피 디스크를 꺼냈습니다. 상무님, 제 가난은 씻어내면 그만이지만 당신이 저지른 50억 원의 비리는 무엇으로 씻으시겠습니까? 지아는 최 회장 앞에서 박상무와 성유리 가문이 공모한 비리 내역을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지능형 캐릭터로서 지안이 준비한 완벽한 처형식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안의 지혜로운 대처에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보안 요원들을 호출해 박상무와 성유리를 연회장에서 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지안은 흙탕물이 묻은 채로도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기백으로 자리를 지배하며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질질 끌려나가는 박상무의 비명은 지안이 그동안 삼켰던 수천 번의 모욕을 씻어주는 배경음악과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지안이 제출한 비리 증거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곳간을 맡겼으니 쥐새끼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의 지시에 따라 성진그룹의 감사팀과 법무팀은 박상무가 은닉한 50억 원의 비자금뿐만 아니라 성유리 가문이 수년간 가로채 온 하청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유리는 자신의 화려했던 일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이제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을 차가운 전리품이 되었지요. 지아는 무너지는 그들을 보며 조롱하는 대신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은 지안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안함과 존경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지안아, 너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썩어가던 내 회사까지 구해냈구나. 내가 보여준 그 2만 원의 용기는 수조 원의 자산보다 훨씬 귀한 보물이다. 지아는 가방 속 이별 편지를 꺼내 최 회장 앞에서 불태우듯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이 정의의 자리에 당당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흙탕물 묻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최 회장이 선물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구두를 신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2006년의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아는 이제 로열 팰리스 호텔의 경영 지원 팀장이 되어 과거의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2만 원권 지폐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었을 때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약속이었지요. 최 회장의 지원으로 완치된 여동생은
이제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며 지안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되었습니다. 지안은 준혁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생각합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이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기적의 씨앗이었음을 말입니다. 최 회장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거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볼 줄 아는 법이다. 너는 이미 그날 밤 나보다 더 큰 부자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친절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거대한 파동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지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간직한 고결한 품격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 지안의 인생 역전극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겪은 기적 같은 순간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